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00명을 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광복절 연휴 동안 집에서 머물기 대국민 캠페인을 펼치겠다고 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죄질이 좋지 않은데 다른 사람을 탓하는 태도만 보이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농지를 산 뒤 20년 동안 농사짓지 않고 주차장 영업까지 한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 구청이 농지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하자 그제서야 시멘트를 깨고 묘목을 심는 장면이 저희 취재진에 포착됐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마지노선이었던 2,000명이 결국 뚫렸습니다. 하루 2,223명. 고강도 거리 두기가 한 달 넘게 이어졌지만 오히려 확진자 수는 최고치를 넘고 있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새로운 국면, 새로운 고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6시 기준으로는 1,608명입니다. 방역당국은 휴가철 이동량을 원인으로 지목하면서도 뚜렷한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 광복절 연휴 동안 집에서 머무르기 대국민 캠페인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상 곳곳이 이미 감염 지뢰밭인 상태에서 이런 대국민 호소만으로 확산을 막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먼저 유한울 기자입니다. 교회 문이 닫혀 있습니다. 예배도 취소됐습니다. 집단 감염으로 폐쇄된 겁니다. 4일 첫 환자가 나온 뒤 확진자는 40명으로 늘었습니다. 당시 허가 인원의 2배가 넘는 51명이 모여 대면 예배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회 측은 인원 제한이 정치 방역이라고 주장합니다. 자신의 입맛에 맞게 타겟에 맞게 하는 거는요. 그냥 몸이 낫게 되면 2주 폐쇄든 뭐든 상관없이 예배를 드릴 겁니다. 서울 구로구 대형마트도 확진자가 16명까지 늘었습니다. 추가 검사 대상은 4만 명이 넘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한 장소는 지하에 위치해 자연 환기가 어려웠으며 특히 휴게실, 화장실, 창고를 공동으로 이용하면서 전파된 것으로 여름방학 아이스하키 캠프에서도 확진자가 24명 나왔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모이다 보니 확진자도 서울과 경기도, 경북에 퍼져 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 감염은 이제 언제 어디서나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용한 감염을 넘어 곳곳이 위험지대입니다. 정책이었던 수도권도 다시 확산세로 돌아섰습니다. 서울에서 어제 하루만 650명, 역대 최다 확진자를 기록했습니다. 경기도도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확산이라는 풍선 휴가에 이어 역풍선 휴가까지 나온 겁니다. 지난 주말부터 시작해서 다시 유행이 증가세로 전환되고 있는지라 이 증가가 7월 말 8월 초에 집중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휴가철 이동의 후속 영향으로 인해서 이딴 방역 조치에도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방역 당국의 고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점을 가늠할 수 없다는 게 더 큰 고민입니다. 광복절 연휴 집에서 머무르기 캠페인 역시 일시적인 확산 방지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방역 당국은 현행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포함한 추가 대책 마련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그런데 안심할 수 없는 곳은 또 있습니다. 요양병원입니다. 감염력이 센 델타 변이가 퍼지면서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돌파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시 면회를 금지하며 방역 강화에 나섰지만 정작 필요한 백신 추가 접종은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부산의 요양병원입니다. 환자와 직원 등 56명이 감염됐습니다. 확진자 49명은 1, 2차 백신 접종을 모두 마쳤습니다. 델타 변이가 항체를 무력화시킨 돌파 감염입니다. 부산시는 요양병원과 시설 종사자 전수 검사에 나섰습니다. 7,757명
정도 검사를 받으셔서 현재 전체 그 종사자의 약 43.1% 정도가 검사를 진행. 선제 검사에서 양성자는 없습니다. 경남 김해와 서울 강서구 요양병원에서도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모두 구성원 80%가 넘게 접종을 마친 곳입니다. 기저질환 때문에 백신을 맞아도 면역 형성이 약하고 밀폐된 환경이다 보니 집단 돌파 감염이 일어나는 겁니다. 정부는 요양시설 방역 수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백신을 맞으면 얼굴을 보면서 면회를 할 수 있었지만 이젠 안 됩니다. 수도권과 부산 등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선 방문 면회가 아예 금지됐고 3단계 지역은 비접촉 면회가 가능합니다. 임종이라든지 아주 이중한 상황의 경우 예외 적용을 두고 있습니다. 그걸 제외하고는 접종 유무와 상관없이 일단 이 강화된 그 면회 규칙을 좀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신을 맞은 직원들만 면제됐던 주 단위 코로나19 검사도 다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확산은 막을 수 있어도 집단 돌파 감염을 예방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결국 백신 추가 접종, 이른바 부스터샷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1차 접종 물량도 부족하다 보니 정부는 검토하겠다는 입장에서 진전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네, 이번엔 서울 을지로로 가보겠습니다. 워낙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 저희가 거리두기 4단계 직전에도 현장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죠. 최승훈 기자, 한 달 전과 비교를 해보면 현장 상황이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여전히 사람들이 많습니다. 날씨가 덥다 보니 야외 테이블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제가 오후 3시부터 지켜봤는데요. 인원 제한을 피해서 낮술을 즐기는 사람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걱정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일상을 아예 포기할 수는 없지 않냐, 이런 반응이 많았습니다. 예. 그냥 원래는 잘 못 모이잖아요, 요즘. 근데 좀 워낙 친하고 그런 사이여서 오랜만에 미루다가 그냥 만났어요. 6시 전에는 2인 이상이 가능하니까. 자, 제일 중요한 게 방역 수칙인데 잘 지켜지고 있나요? 예, 대부분은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전에는 여러 가게가 도로를 가득 채운 채 장사를 했지만 지금은 금지됐습니다. 여기는 사유지라서 영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상인들은 테이블 간격을 벌리는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테이블과 테이블 사이를 1m 이상 거리두기를 하고 6시 이전에 4분 있던 분도 6시만 되면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럼 7시쯤 되면 이제 두 분씩 이제 또 자리를 겨우 메꿔주는 그런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더라도 손님이 많이 몰릴 때는 공기 감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거리두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역 당국이 휴가철 이동량을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을 했는데 실제로 얼마나 증가를 한 거죠? 예, 여름 휴가철이라 이동량이 전국적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최근 1주간 전국 이동량은 수도권 4단계를 시행한 한 달 사이에 오히려 1.7% 늘었습니다. 특히 주요 관광지인 강원과 부산, 경남 등에서 확진자가 늘었고요. 최근 확산세가 정체된 수도권에서도 휴가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복절 연휴와 막바지 휴가철, 그리고 개학 등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이동량이 늘어나는 것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서울 을지로에서 최승훈 기자였습니다. 이렇게 연일 신규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 정부는 확진자 수가 아닌 중증 환자나 사망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 새 방역 체계를 검토 중인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방역을 완화한 해외 사례를 보고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우려가 크다면서도 여전히 다른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나은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지난 7월 4단계로 개편된 거리두기는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하루 확진자 2,000명대 적용되는 최고 단계를 한 달 전 선제적으로 적용했지만 확산세를 막지 못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JTBC에 확진자 수가 아닌 중증 환자나 사망자 수 기준의 새 방역 체계 전환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감염력이 높지만 치명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델타 변이의 특성을 고려해 중증 환자나 사망자가 크게 늘지 않으면 코로나가 통제되는 걸로 보는 방안입니다. 초고강도 방역에도 확진자가 줄지 않는 데다 중증 환자 치료에 집중해야 한다는 현실적 판단도 깔려 있습니다. 이틀 전 문 대통령이 새 방역 전략을 언급한 배경으로 풀이됩니다.
방역과 경제와 민생 모두를 지켜내는 새로운 방역 전략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싱가포르와 이스라엘 등 해외 방역 완화 사례를 실시간 보고받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우리처럼 인구 밀집도가 높은 싱가포르는 어제부터 모임 제한을 2명에서 5명으로 풀었고 조만간 격리 없는 여행도 가능해집니다. 백신 접종 완료율이 70%를 넘어서면서 이른바 뉴노멀 방역에 돌입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를 적용하기엔 낮은 백신 접종률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방역 완화에 나선 나라의 공통점은 백신 접종률이 60%를 넘어섰다는 겁니다. 청와대도 새 방역 체계 도입엔 백신 접종률 제고와 국민적 합의가 먼저란 입장입니다. 또 다른 정부 고위 관계자도 중증 환자가 많은 고령층의 접종 완료율과 젊은 층의 1차 접종률을 높이면 이른바 생활 방역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방역수칙 위반자들을 집중 단속하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의 총괄 책임자가 방역수칙 위반으로 직위 해제됐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강모 단장은 지난달 말 함께 일했던 동료 등 7명과 음식점에서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4차 유행이 한창이던 때로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 넘게 모일 수 없는데도 이를 어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심에서도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1심에서 유죄가 나왔던 7가지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자산관리인을 시켜 증거를 숨긴 혐의는 1심과 달리 유죄가 나왔습니다. 반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산 혐의 가운데 일부는 무죄로 바뀌었습니다. 먼저 오효정 기자입니다. 정경심 교수의 이른바 7대 허위 스펙 만들기에 대해 법원 판단은 항소심에서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 교수 측은 표창장을 위조한 컴퓨터가 당시 동양대에 있었다며 정 교수가 아니라 조교나 직원이 표창장을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 교수가 해당 컴퓨터를 사용한 흔적들이 확인될 뿐 아니라 원본 상장 등과 대조하면 위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정 교수의 딸인지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지만 재판부는 인턴 확인서가 위조됐는지 여부를 가리는 쟁점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정 교수 측이 어떤 인턴 활동을 했는지 밝히지 못하는 점과 친구들의 증언 등을 고려하면 허위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정 교수 측이 설득력이 있거나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교수가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와 함께 컴퓨터 등을 숨긴 혐의는 1심과 달리 죄가 된다고 봤습니다. 스스로 숨겼다면 죄가 아니지만 제3자인 김 씨를 시켜 증거를 숨긴 것에 주목했습니다. 방어하는 수준을 넘어 방어권 남용이라고 밝혔습니다. 남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오촌 조카 조범동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의 미공개 정보로 주식 12만 주를 산 혐의는 1심과 달리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1심에선 2만 주를 산 것만 무죄였는데 항소심에선 10만 주 역시 미공개 정보를 받아 산 것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이 때문에 1심과 같이 징역 4년이 선고됐지만 벌금이 5억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선고 직후 정 교수 측은 입시 전문가의 토론도 없이 사법적 평가를 받았다며 상고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턴 확인서조차도 마치 계약서나 처분문서처럼 아주 구체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조 전 장관도 가족으로서 고통스럽다며 법리에 대해 계속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재판부는 별도의 자료를 내고 실형 4년을 선고한 이유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의 본질을 흐리고 다른 사람 탓하는 태도만 보였다고 했습니다. 재산신고 제도를 무력화시켰다고도 꼬집었습니다. 정경심 교수에게 유리한 내용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본래 확인서 내용을 수정해 작성자의 서명을 받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의 확인서 작성을 요구하고 본인의 직책을 기재해 그 명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확인서를 직접 작성하는 정도에 이르렀다. 2심 법원이 정경심 교수에게 실형 4년을 선고하며 설명한 양형 이유에 담긴 내용입니다. 양형 이유란 형량을 높이거나 줄이기 위해 고려한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황을 말합니다. 재판부는 우선 입시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 내지 기대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수사와 재판 내내 당시 입시제도 자체가 문제라는 태도로 범행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한다고 다른 사람을 탓하는 태도만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수와 관련해선 공직자의 배우자라는 지위를 적극적으로 내세우지 않았더라도 정보를 주는 사람이 의식하고 있는 걸 알면서 묵인하고 이용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재산 신고 의무가 있는 공직자의 배우자면서 재산을 늘리려는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주식 거래를 한 것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산 신고와 백지 신탁 제도를 무력화시키고 객관적 공직 수행에 대한 기대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자택과 동양대 PC 반출을 지시한 것은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사람을 이용한 것으로 봤습니다. 이 지시로 수사와 재판이 방해받았고 증거를 은닉한 사람은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처벌 전력이 없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코링크 피의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본 이득이 크지 않았다는 점만을 유리한 요소로 봤습니다. JTBC 이지혜입니다. 네, 오늘 선고가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줄지 취재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법조팀의 정종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오늘 선고된 재판 외에도 조국 전 장관 부부와 관련된 재판이 또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조 전 장관 부부는 서울중앙지법에서 현재 다른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조 전 장관은 업무 방해 등 총 11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 자녀 입시 비리 그리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등입니다. 이 정 교수는 딸 이외에 아들의 입시 비리와 관련한 혐의로 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판은 총 14번이 열렸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재판 결과, 그러니까 입시 비리와 관련된 거 보면 조 전 장관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섣불리 예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오늘 2심 재판부 그리고 앞서 1심 재판부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에 대해서 조국 전 법무장관이 위조했다 이렇게 같은 판단을 했습니다. 네. 여전히 대법원의 판단이 남아있지만 지금 조 전 장관 재판을 맡은 재판부 역시 앞서 판단한 다른 재판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그런데 조 전 장관 재판부가 다르게 판단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있습니다. 재판부가 증거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인데요. 다만 1, 2심 재판부가 같은 결론을 내린 만큼 다른 판단을 내놓기 위해선 결정적인 증거 혹은 결정적인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네. 만약 다른 판단이 내려지면 결국 대법원에서 이 두 부부의 사건을 합해서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감찰 무마 사건의 경우에는 정 교수의 사건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같은 재판 안에서도 별도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 전 장관의 1심 결과는 좀 더 신중하게 지켜봐야 합니다. 네. 인턴 확인서 등이 위조됐다는 게 2심까지의 결론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미 조민 씨는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의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조민 씨가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부산대가 선고 직후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오는 18일 학위 취소 여부에 대해서 1차 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예. 만약 부산대 의전원이 합격을 최종적으로 취소를 하게 되면 조민 씨의 의사 면허도 취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또 조민 씨가 학부를 졸업한 고려대 역시 2심 판결문을 본 뒤에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오늘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법조팀의 정종문 기자였습니다.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을 겨냥한 담화를 이틀 연속 내놨습니다. 오늘은 안보 위기를 시시각각 느끼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연합훈련 시기에 맞춰서 실제 도발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근평 기자입니다. 김여정 부부장에 이어 오늘은 김영철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나섰습니다. 남조선 당국에 분명한 선택의 기회를 줬다면서 우리도 이제는 그에 맞는 더 명백한 결심을 내려야 한다고 위협했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안보 위기에 다가가고 있는가를 시시각각으로 느끼게 해줄 것이라는 엄포성 발언까지 내놨습니다.
지난달 27일 복원된 남북 통신선 통화는 어제 오전을 끝으로 오늘도 불발됐습니다. 북한의 위협이 어느 수위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대결적인 측면으로 원상복구시키는 조치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미 연합훈련을 선제 공격을 위한 훈련으로 이제 규정을 했기 때문에 단거리 미사일 발사, 보복 능력이 있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북한이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각각 공개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북극성 4형과 5형을 시험 발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도 이달 초 연합훈련이 실시될 경우 북한이 이 같은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핵 활동이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같은 무력 시위는 미국을 지나치게 자극할 수 있어 당장 실현되기 어렵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 경우 김여정 부부장이 지난 3월 거론한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 폐지, 금강산 관련 기구의 정리, 남북 군사합의서 파기 등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한미 연합훈련은 순전히 방어적 성격이라며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의도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이근평입니다. 이틀 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나옵니다. 가석방 이후에도 법무부의 감독을 받게 됐습니다. 자택을 관할하는 곳의 보호관찰관에게 주요 사항을 보고하고 감독도 받아야 합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비대면으로 진행됐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의 부장검사를 위원장 직무대리로 부장판사와 수원보호관찰소장, 교수와 의사 등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심사위는 이재용 부회장을 보호관찰하기로 했습니다. 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가석방 대상자들은 가석방 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아야 합니다. 중환자나 고령자, 추방 예정인 외국인들은 예외적으로 보호관찰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을 받는 사람은 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고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관련 법에선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범죄를 저지를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 것 등을 지켜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부회장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가석방이 되더라도 5년간 취업 제한을 받습니다. 원칙적으로 법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직장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관련 법이 규정한 생업과 취업의 경계가 모호해 충돌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삼성그룹에서 일하는 것이 생업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법원의 취업 제한 결정도 빠져나갈 수 있는 셈입니다. 이런 혼란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취업의 의미가 무슨 의미냐라는 것도 아직 확립된 그러한 무슨 판례랄까 그런 게 있지 않고 해석상은 우리 법무부 실무자들이 갖고 있는 해석 기준이 있습니다. 다만 박 장관은 취업 제한을 풀 것인지에 대해 고려한 바가 없다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어제 서울의 한 건물 철거 현장에서 또 붕괴 사고가 났습니다. 광주에서 참사가 있었던 게 불과 2달 전이고 어제는 정부와 여당이 재발 방지 방안을 발표한 날이었습니다. 서효정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사람 키를 뛰어넘는 철제 가림막이 엿가락처럼 기울어 있습니다. 옆에 있던 청년주택 건물엔 구멍이 뚫렸고 담벼락은 힘에 꺾여 반토막이 났습니다. 서울 광진구 구이동에 있는 건물 철거 현장에서 가림막 붕괴 사고가 난 건 어제 오전 8시 10분쯤입니다. 새로 청년주택을 짓기 위해 기존 건물을 해체하던 현장이었습니다. 보통 9시부터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쪽에 연결된 계단을 당연히 이용을 하시는데 그러면 100% 인명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건물 해체 도중에 중장비가 벽돌로 된 내벽을 건드렸고 이 벽이 바깥쪽으로 무너지면서 가림막을 밀친 거라고 현장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내부 구조물이 가림막 쪽으로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미리 고정시켜놨어야 했다고 말합니다. 바깥으로 넘어질 수 있다는 거를 예측을 했어야죠. 이쪽으로 넘어졌다 그러면은 아침 시간에 아마 좀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을 거다. 주변으론 이렇게 주택가와 어린이들이 다니는 통학로가 있어서 이쪽 또 다른 벽을 철거할 때 이렇게 무너지지는 않을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위험 요인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2층에 천장 높이만큼 폐기물이 쌓여서 위층 바닥과 닿아 있을 정도입니다. 밑에 층엔 이를 지탱하는 잭서포트, 지지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난 6월 광주 붕괴 사고 때도 과도하게 흙을 쌓아놨다가 바닥이 무게를 견디지 못하면서 지하로 붕괴돼 사고가 시작됐습니다. 그 바닥이
견디고 있으니까 저렇게 있는데 만약에 견디는 한계치까지 가면은 저기도 폭삭 내려앉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현장 관계자는 도면상으론 벽이 있다는 걸 확인할 길이 없었다면서 잭서포트 지지대는 3층에 설치했다고 말했습니다. 광진구청은 현장 감리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경찰도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JTBC 서유정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농지법을 어긴 사례들을 최근에 보도해드렸습니다. 농지를 사고 20년이 넘도록 농사를 짓지 않고 일부 농지에 시멘트를 덮어뒀던 국민의힘 의원은 뒤늦게 문제될 거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구청에서 농지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하자 시멘트를 깨고 묘목을 심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추적보도 훅 정혜성 기자입니다. 중장비가 바닥에 깔린 시멘트를 부수고 걷어냅니다. 땅을 평평하게 다집니다. 각종 장비를 실은 차량이 바쁘게 오갑니다. 시멘트로 덮여 있었던 이 땅, 실은 농사를 지어야 하는 농지입니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 일가가 1998년과 2000년에 매입했습니다. 20년 넘게 농사를 짓지 않았고 2008년쯤부터 시멘트를 붓고 10년 동안 유료 주차장 영업도 했습니다. 지난 6월 취재진은 이런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당시 여러 차례 해명을 요구했지만 이 의원 측은 일절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도 3주 후 이 의원은 블로그에 농지 취득 자격 신청이 필요 없는 땅이라며 법적으로 별 문제될 게 없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농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선 명확히 답하지 않은 채 뉴스룸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해당 토지가 이종 일반 주거지역에 해당한다는 입장도 밝혔는데 지목이 농지인 만큼 농사를 반드시 지어야 한다는 게 관할 구청의 설명입니다. 당시 담당 구청은 농지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며 고발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의원은 뒤늦게 땅을 고르고 묘목을 심었습니다. 지금 집안에서 사고는 농사 지은 적은 없습니다. 왜 농사 안 짓는지 혹시 이유도 좀 아시나요? 그 자체는 잘 모르겠는데. 부산 송정 해수욕장과 닿아 있는 이 의원 일가의 토지는 모두 3,600여 평. 이 가운데 약 65%가 농지입니다. 20년 넘게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도 굳이 왜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걸까? 취재진은 여러 차례 이 의원에게 관련 질의를 했지만 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취재진은 해당 토지에 지자체가 공공사업을 진행하려 할 때마다 중단됐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50년 전부터 추진한 길이 3km 순환도로 건설 계획은 마지막 209m를 남겨두고 이 의원 땅에서 끊겼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부산시가 추진했던 송정공원 건설 사업도 딱 한 필지를 남겨두고 중단됐습니다. 이 의원 일가 땅만 수용이 안 된 겁니다. 당시 부산시가 책정한 토지 보상금은 77억 원입니다. 이 의원 측은 행정소송을 냈고 1심에서 패소한 상황. 이런 가운데 해당 부지의 가치는 치솟고 있다는 게 인근 중개업소 설명입니다. 없어서 못 사죠. 거기는요. 정말 자리도 최고죠. 그거를 건축이 가능하다 하면은 뭐 아무리 안 해도 뭐 한 5, 6천은 기본 안 하겠습니까? 농지에 농사 위에 다른 것을 할 수 있다고 당연히 생각한 것은 아니었는지 하는 투자 목적으로 샀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기 위해 취재진은 이 의원에게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답은 없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4살짜리 조카를 학대한 혐의로 40대 고모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몸 안에 귀신을 빼내야 한다면서 때렸다는 겁니다. 당시 현장에는 아이 아빠도 있었습니다. 박태인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당시 4살 A양은 내복 차림으로 아빠와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5시간 만에 엄마는 안산 시내의 한 작은 법당에서 아이를 찾았습니다. 평소 남편이 다니던 절이었습니다. 현장엔 남편과 스님, 아이 고모가 있었습니다. 그 법당 한쪽에 아이가 누워있는 거예요. 팔에 그 빨간색으로 된 영주 같은 거를 여러 개를 차고 있더라고요. 아이한테 자꾸 비밀 얘기 알지? 집에 돌아온 엄마는 씻기려다 아이 몸 곳곳에 피멍을 발견합니다. 큰 고모가 나를 누우라고 한 다음에 주먹으로
여기를 쿵쿵쿵 때렸어. 내가 너무 아파서 눈물이 나왔는데 아빠가 내 두 손을 잡았어. 어떻게 된 일인지 묻자 남편은 초코볼을 잘못 먹어 빼낸 것이라 했지만 고모 말은 달랐습니다. 너한테며 너네 둘을 완전히 괴롭히고 있는 귀신들이 가득한데 그 분리가 되는 순간 그 귀신들이 나올 수 있었으니까 고소를 해도 상관이 없고 똑같은 일이 생겨도 나는 또 할 사람이야. 결국 아이 엄마는 지난달 남편과 고모, 스님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아이는 지금까지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다가 갑자기 막 일어나서 오열을 하기도 하고 큰 고모를 발로 쳐버릴 거야. 고모를 종이처럼 납작하게 만들어버릴 거야. 고모가 또 나를 때리면 어떡하지? 또 아빠가 나를 몰래 데려가면 어떡하지? 아이 고모는 취재진에게 경찰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고 아이 아빠는 사실 무근이라 주장했습니다. 함께 있던 스님은 자신은 말렸다며 억울하다고 말합니다. 귀신이 빠져나간다고 하니까 도와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연결만 1분 정도 했죠. 툭툭툭툭 친 건데 토닥거리는 걸로 그냥 표현할 수밖에 없었고.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은 피해 아동과 엄마의 신변을 보호하고 있으며 학대 혐의를 면밀히 살펴보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박태인입니다. 충남 서산 천수만 양식장에서 우럭 3만 마리 정도가 폐사했습니다. 너무 더워서 물 온도가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고수온 경보가 내려진 남해안은 더 심각합니다. 이미 600만 마리 넘게 폐사했고 양식 물고기를 살리기 위해서 먼 바다로 방류까지 하고 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경남 통영의 한 양식장입니다. 배를 드러낸 숭어가 물 위에 둥둥 떠 있습니다. 며칠 새 이 양식장에선 숭어 15,000마리가량이 죽었습니다. 폭염에 바닷물이 데워지면서 집단 폐사하는 겁니다. 떠오르는 양으로 봤을 때 밑에 좀 많이 죽어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좀 그물 들어서 확인할 수가 없어요. 다른 고기들이 또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인근 또 다른 양식장입니다. 어린 말쥐치의 움직임이 둔합니다. 최근 고수온을 못 견딘 말쥐치 10만 마리는 폐사했습니다. 결국 어민이 그물을 걷어올립니다. 살아남은 10만 마리를 바다로 돌려보냅니다. 자식 같은 제 입장에서는 좀 마음이 좀 안타깝지만 그래도 방류해서 살아나가는 게. 고수온 특약 보험에 가입 안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최대 보상해 주는 건 5천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경남 일대 바다의 표층 수온은 평균 27.9도입니다. 지난해보다 4도가량 높습니다. 하동 해역은 30도에 육박합니다. 고수온이 지속되면 물속의 산소가 부족해집니다. 물고기의 면역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네, 1도가 상승하게 되면 물속에서 있는 생물들은 육상으로 치면 거의 10도 가까이 상승한 것처럼. 현재까지 경남 지역 양식장에서만 470만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전남과 부산에선 150만 마리 가량이 죽었습니다. 올해 고수온 현상은 지난달 15일 전남 한평만에서 처음 관측됐습니다. 600억 원 가량의 피해가 난 2018년보다 9일이나 빠릅니다. 당시 고수온 현상은 43일간 지속됐는데 올해는 이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사설 온라인 선물 거래소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선물 투자로 포장했지만 도박장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투자를 권유한 일부 전문가들도 한패였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경찰이 서울 성동구의 아파트를 덮쳤습니다. 32살 A씨가 사설 온라인 주식 매매 시스템을 이용해 무허가 선물 거래소를 운영한 사무실입니다. 선물 거래로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국내외 선물 지수를 실시간으로 보며 돈을 걸었습니다. 사실상 도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A씨는 친구들까지 끌어들여 업체 3곳을 운영했습니다. 인터넷 방송의 선물 투자 전문 BJ나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자 등 이른바 전문가도 한통속이었습니다. 투자 방법을 묻는 사람들에게 좋은 곳이 있다며 A씨 업체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돈을 잃으면 정해진 수수료를 받아 챙겼습니다. 이런 사실을 모른 채 2,600여 명이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이들이 3년 동안 넣은 돈이 1,000억 원에 이릅니다. 10명 중 9명이 돈을 잃었습니다. 한 번만 맞추면 대박 난다라는 개념에 자꾸 빠져드는 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선물 시장 워낙 변동성도 강하고. 경찰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43명을 붙잡아 10명을 구속했습니다. 83억 원 상당의 범죄 수익금은 몰수했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코로나로 국경이 막히자 모바일 메신저로 중국 업자들과 연락을 해서 이른바 짝퉁 옷을 주문한 일당도 덜미를 잡혔습니다. 명품이나 유명 스포츠 브랜드의 로고를 찍은 옷과 가방 등 2,000개를 들여와서 정품으로 속여서 팔았습니다. 김서연 기자입니다. 중국에서 들여온 위조품에는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명품이나 스포츠 브랜드 로고가 찍혀 있습니다. 적발된 짝퉁 제품들입니다. 이 티셔츠는 상표 밑에 부티크라고 적혀 있고요. 가방엔 주소처럼 보이는 문구가 써 있습니다. 둘 다 정품엔 없는 디자인입니다. 압수된 제품은 옷과 가방 등을 합쳐 모두 2천여 개, 시가 12억 원 상당입니다. 모조품은 수입부터 판매까지 대부분 모바일로 거래됐습니다. 코로나로 해외에 직접 가기 쉽지 않은 데다 오프라인 거래보다 세관의 눈에 덜 띌 거라고 본 겁니다. 수입업자들은 중국의 모바일 메신저 위챗으로 중국 의류 공급업체에 주문을 넣었습니다. 세관 검사를 피하기 위해 마치 개인의 해외 직구처럼 꾸며서 1,500여 차례에 나눠 국내로 들여왔습니다. 국내에 들여온 옷은 의류 상들만 들어갈 수 있는 폐쇄형 모바일 플랫폼에서 소매상에 넘겼습니다. 소매상들은 최근까지 국내 모바일 앱이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일반 소비자에게 이들 제품을 팔았습니다. 정품의 반의 반값이지만 자세히 보면 가짜 티가 많이 납니다. 원단의 품질, 바느질 상태, 상표 프린팅 상태가 조잡하고 상표의 로고와 라벨 부착 위치가 진품 기준에 부합치 않습니다. 관세청은 적발된 의류 도매업체 2곳을 상표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식 쇼핑몰이 아닌 곳에서 지나치게 싸게 파는 제품은 위조품일 가능성이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JTBC 김서연입니다. 성추행 의혹에 휩싸인 앤드류 쿠오모 미국 뉴욕 주지사가 결국 물러나겠다고 했습니다. 혐의는 여전히 부인했습니다. 홍희정 특파원입니다.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현직 보좌관 등 여성 11명을 성추행했다는 검찰 수사 발표 일주일 만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까지 공개적으로 사임을 요구하고 나선 데다 뉴욕주 의회가 탄핵 절차를 밟기 시작하자 두 손을 든 겁니다. The best way I can help now is if I step aside and let government get back to governing. 피해 여성들의 폭로도 본물처럼 터졌습니다. Felt while taking the selfie, his hand go down my back onto my butt, and he started rubbing it, not sliding it, not quickly brushing over it. 하지만 쿠오모 주지사는 자신의 혐의를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검찰이 정략적으로 조사했다는 겁니다. 피해 여성들에겐 사과했지만 결코 나쁜 의도가 없었다고도 했습니다. I kissed a woman on the cheek at a wedding, and I thought I was being nice, but she felt that it was too aggressive. 쿠오모 주지사 동생이자 CNN 유명 앵커인 크리스 쿠오모에게도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성추행 대책회의에 참석해 언론 발표문을 직접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They also get his brother off of CNN. How about that? Because I don't like their attitudes and I don't like the way they handled their business. 쿠오모 주지사가 밝힌 사퇴 시점은 약 2주 후. 내년 말까지 쿠오모의 남은 임기는 현 뉴욕주 부지사인 캐시 호철이 맡게 됐습니다. 뉴욕 역사상 첫 여성 주지사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희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성적 표현을 사용해 막말 논란을 일으킨 소마 히로이사 주한일본 대사관 전 총괄공사가 일본으로 귀국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응당하고 가시적인 조치를 요구한 지 25일 만입니다. 소마 전 공사는 당분간 보직 없이 근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선 예비 후보 토론회를 두고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최재형 두 후보의 참석 여부가 불투명해서인데 다른 후보들은 당의 결정을 따르라고 압박했습니다. 이 문제로 당 지도부 안에서도 파열음이 커졌습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야권 지지율 상위권인 윤석열, 최재형 후보. 입당한 지 채 한 달이 안 된 상황에서 첫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당 경선준비위원회가 결정한 토론회 때문입니다. 두 후보는 참석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정치 관행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또 고려할 사항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좀 구체화되면은 한번 우리 캠프의 관계자들하고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직 공식적으로 뭐 통지를 받지 못했습니다만은 통지 오면은 뭐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식 요청이 오면 논의해보겠다고 했지만 양 캠프는 속내가 복잡합니다. 당장 첫 토론회 일정이 불과 일주일 뒤인 18일로 잡혔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캠프 측은 JTBC에 등록도 안 했는데 갑자기 출석표를 부르는 격이라고 했고, 최재형 캠프 측도 13명이 토론하는 게 제대로 이뤄질지 모르겠다며 애둘러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 토론 경험이 적은 신인 주자들에겐 준비 시간이 촉박해 불리한 상황이란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캠프 내부에선 유력 주자인 만큼 집중 공격도 예상돼 굳이 일찍 나올 필요가 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다만 앞서도 당 행사에 불참한 상황에서 토론회마저 빠지게 되면 지도부와 갈등이 재점화될 수 있습니다. 실제 토론회는 당내 갈등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경준이의 권한을 놓고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권한이 아니라고 그만큼 이야기해도 막무가내로 이런 일을 벌이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반면 유승민 전 의원 측은 경준이의 결정을 존중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진윤 감별사를 자청한 그런 구태 정치로 보이기 때문에 용납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준석 대표도 토론회는 모든 주자들에게 공정한 경선 기회를 주려는 것이라며 경준이의 결정에 힘을 실었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한 산업단지에서 번호판 없이 달리는 오토바이들을 저희가 보도해드린 이후 우리 동네도 그렇다, 여기도 취재해달라는 제보가 또 들어왔습니다. 오토바이뿐 아니라 면허 없이 차를 몰기도 한다는데요. 여긴 또 어떤 상황인지 밀착 카메라가 가봤습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경북에 사는 A씨는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들이 많아 불안하다는 민원을 계속 제기해왔습니다. 일상이고 넘버 없는 오토바이들 엄청 많습니다. 주말 같은 경우는 음주도 많고요. 저도 이때까지 계속 혼자 국민신고에 떠들어가다가 현장으로 가봤습니다.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몰던 한 외국인을 만났습니다. 번호판이 없는 이유를 묻자 한국어를 못한다며 취재진에게 서류를 꺼내 보여줍니다. 이륜자동차 사용 폐지 증명서로 2019년 10월 폐지 신고가 됐다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는 주차장입니다. 오토바이가 상당히 많이 주차가 돼 있는데요. 이쪽을 보시면 이렇게 헬멧도 있는 걸 봐서 누군가가 사용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오토바이 대부분 번호판이 없습니다. 대부분 외국인 운전자들의 것인데 지난주 취재진이 갔던 전남의 산업단지와 흡사합니다. 이들은 고용허가제로 들어왔다가 임금체불 등의 문제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미등록 외국인 신분이 되기도 합니다. 이후 제대로 등록할 방법이 막히니 암암리에 차나 오토바이를 구해 무면허 상태로 다니는 겁니다. 한판 다녔는데 대포 차려고 있죠. 뒤에 한 70%가 외국인들 사는 거예요. 한 방에 6, 7명씩 이래서 기숙사처럼 이렇게 생각한다. 중고차 판매업을 하는 B씨의 경우 지난주 대포차를 구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내가 분석 체부자인데 어떻게 한번 도와줄 수 있나 하는 문제가 연락이 왔더라고. B씨는 거절했지만 업계에선 개인끼리 사고 파는 거래가 이미 퍼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냥 뭐 개인들끼리 뭐 거래하는 경우 좀 있다고 해서. 네, 그런 거 많아요. 몸에 놓는 거 많아요. 택시기사 지태성 씨는 넉 달 전 무등록 차량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손님을 태우고 가던 중 갑자기 뒷차가 들이받은 겁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가 도망을 가는 모습도 블랙박스에 찍혔습니다. 이어서 이제 처음에 여러 1차적으로 받고 다시 이래 받고 내 차는 저로 튕기면서 차가 한 바퀴 뺑 돌아가면서 다 그 고장이 나가지고. 당시 운전자는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음주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했습니다. 피보상이 되지 않다 보니까 151조 성계 혐의까지 추가됐고요. 마지막으로 출입국 관리법 위반 되겠죠. 수리 400 나왔습니다. 그것이 억울하죠. 많이 불안하죠. 저희들 같은 경우는 무면허인지 그 보험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래 운전하는데 그 대책 마련을 좀 이래 해줬으면 싶어요. 위험한 운전은 한국에 일하러 온 노동자들에게도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달 쪽은 차량들도 큰 차량들이 많이 다니고 좀 위험하거든요. 오토바이를 정확히 보시면은 무면허로도 좀 많이 운전하고 다니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고 사고가 좀 있었는데. 지금도 어디에선가
언젠가 누군가는 공공연하게 위험한 운전대를 잡을 겁니다. 상대뿐 아니라 본인의 안전도 걸린 일입니다. 더 큰 사고로 이어지기 전에 관련 기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아야 하지 않을까요? 밀착 카메라 이여원입니다. 뉴스데이스 문이야기 백브리핑 시작합니다. 첫 번째 브리핑, 중학교 운동회입니다. 국내 근대 5종 역사상 처음으로 올림픽 메달을 획득한 전웅태 선수. 이 덕분에 어떤 경기인지 알게 된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펜싱, 수영, 승마, 사격, 육상 이렇게 5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방송인 김어준 씨가요, 이 전웅태 선수에게 대뜸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종목들을 따로따로 만약에 국내 대회에 나간다면 국내 대회에서 예선 통과는 됩니까? 이게 또 좀 애매한 게 이제 고등학생 이상은 되는 것 같고 또 그 종목의 전문 선수 고등학생 이상은 돼요? 네. 아, 일반인도 고등학생은 고등학생이 뭡니까? 중학생도 못 이기죠. 선수 출신은. 근데 이제 네. 고등학생 수준은 된다. 자, 이건요, 한 선수가 5가지 종목을 골고루 잘해야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질문 아닐까요? 최근 근대 5종에서 이 사격과 육상은요, 레이저런 복합 경기로 치러집니다. 레이저 총으로 관역을 맞추고 달리기를 반복하는 경기인데요. 이를 두고서는요, 굉장히 이상하다. 뛰다가 사격하고 또 뛰고 또 사격하고 또 뛰고 몇 번이나 하더라고요. 이게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또 이상하게 보일 것까지는 없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전웅태 선수가 차분하게 또 설명을 해줍니다. 네, 빨리 맞춘 사람은 뛰러 먼저 나갈 수 있는 거고, 예, 먼저 뛰러 나가서 800m를 뛰고, 다시 이제 총을 5발에 맞추고, 또 이렇게 뛰고. 4번을 반복합니다. 아, 4번이군요. 근데 뭔가 이거 중학교 그 운동회 같은 느낌이에요. 빨리 뛰어가서 뭘 집어가지고 뭘 쏘고 또 뛰어가고. 근데 운동회 같다라고 했는데 실제 학창 시절 운동회 이런 모습입니다. 운동회 자체를 낮잡아 보는 건 아닙니다만 이 레이저런과 비슷해 보이나요? 무엇보다 이 올림픽에서 땀 흘려 메달을 딴 선수 앞에서 든 이러한 비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운동회 같다고 한 레이저런을 직접 뛸 때 이 선수의 마음은 어떤지 제가 직접 한번 물어봤습니다. 종목이 다 5개가 4개가 끝나고 나서 마지막으로 하는 거라서 이미 웜업 할 때부터 몸이 다 망신창이가 돼 있고, 진짜 마지막에 극한으로 제일 힘든 종목이 남았을 때 얼마나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느냐, 정신력과 체력과 그리고 진짜 멘탈적인 부분에서 많이 중요시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해당 인터뷰 영상에는요, 시종일관 선수에게 무례했다며 이러한 비판적인 댓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고대 올림픽의 기원을 둔 근대 5종은 제5회 올림픽부터 이어지고 있는 역사가 오래된 종목인데요. 근대 올림픽의 창시자, 올림픽의 아버지죠. 후베르탱은 근대 5종을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서로 다른 5가지 종목을 한 선수가 섭렵한다는 건 순발력과 지구력, 이 정신력 등이 조화를 이뤄야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실제 선수들이 뛰는 모습을 제대로 한 번이라도 봤다면 운동회 같다는 비유 등은 쉽게 할 수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음 브리핑은요, 11분입니다. 11분이라는 이 시간이 이 스위스를 발칵 뒤집어 놨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초였습니다. 한 나이트클럽에서 2 남성이 이 여성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현재 소년법원에서 재판 중인 한 남성을 제외하고 1심 법원은 다른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 3개월을 선고했는데요. 최근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3년으로 줄였습니다. 그 이유, 범행이 11분만 지속이 됐고 이 피해자가 심하게 다치지 않았다라는 이유에서였는데요. 자, 수백 명의 시민들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자, 이렇게 법원 앞에서 11분간 침묵 시위를 벌였는데요. 이 범행이 지속된 11분은 짧지 않은 시간이라는 겁니다. 항소심 판사는 또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다고도 했는데요.
범행이 벌어지기 전 도발적인 옷을 입고 있었고 또 유혹하는 태도를 보였다라는 겁니다. 이에 시민들 yes means yes, 현수막을 들고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명백한 동의를 하지 않은 성관계는 모두 강간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대법원이 성폭력 피해자에게 소위 피해자다움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판단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대처하는 양상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스위스 국민들이 이렇게 법원 앞으로 향한 것, 역시나 더 이상 피해자다움은 요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강력한 항의를 하기 위해서겠죠. 오늘 백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두 달 전 12층짜리 아파트가 무너져서 100명 가까운 인명피해가 났던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이번엔 8층짜리 아파트에 긴급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건물이 낡아서 안전하지 않으니 주민들은 얼른 짐 챙겨서 아침까지 떠나라는 거였습니다. 워싱턴 임종주 특파원입니다. 밤늦은 시간 주민들이 아파트 출입구로 몰려 나옵니다. 필요한 물건과 옷가지를 챙겨 속속 집을 떠납니다. 갑작스러운 대피 명령에 주민들은 혼란스럽습니다. And my grandfather just comes in the house screaming that we have to leave immediately. 마이애미 시 당국의 대피 결정이 나온 것은 지난 9일 오후 8시 무렵입니다. 구조적 손상이 의심돼 안전하지 않다며 다음 날 아침까지 떠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 건물은 8층짜리로 2달 전 붕괴 참사가 일어난 해변가 12층 아파트에서 25km가량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가뜩이나 불안한 138가구 주민 수백 명은 급히 짐을 싸야 했습니다. 그러나 노인이 많은 데다 코로나에 걸려 거동이 불편한 환자도 있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I packed a bag for my mom, for my grandmother. I grabbed my dogs and we're just here, waiting. 주민들이 찍은 사진에는 1층 기둥에 금이가 있고 철근도 심하게 부식된 채 노출돼 있습니다. 준공 40년이 지나면 받아야 하는 재인증을 받지 못해 지난 5월 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상태였습니다. 시 당국은 안전검사가 끝날 때까지는 임시거처를 제공하기로 했지만 그 이후 대책은 나온 게 없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선 12층 아파트 붕괴 참사 이후 노후 건물에 대한 안전검사가 진행 중인데 이 과정에서 여러 건물이 대피 사태를 빚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주식시장에 돈이 몰리자 족집게 도사를 자처하는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면서 피해를 당하는 20대가 늘고 있습니다. 몇백만 원의 회비를 내면 1000%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식인데 막상 손해가 나면 나 몰라라 하는 겁니다. 서영지 기자입니다. 20대 조모 씨는 전역한 뒤 한 주식정보 업체에 가입했습니다. 투자자문사 같은 전문 상담은 못하고 여러 명에게 똑같은 정보를 주는 업무만 허가받은 이른바 유사투자 자문사였습니다. 업체는 350만 원의 회비를 내면 오를 만한 종목을 찍어주고 수익률 1000%를 보장하겠다고 장담했습니다. 1년간 언제 살지 팔지를 알려주겠다고도 했습니다. 이 말을 믿고 주식을 샀지만 한 달 반 뒤 손실이 났고 조 씨는 업체에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업체는 80만 원밖에 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계약서에 독소 조항이 있었습니다. 1년짜리 계약을 했는데 유효 계약이 3개월이고 무료 기간이 9개월이라서 3개월 동안 다 가격을 내고 나머지 기간에는 환불 요청을 해도 환불을 빵원해주겠다 이 소리였어요. 조 씨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했고 다행히 200만 원이 넘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족집게 고수익 보장을 내건 유사투자 자문 서비스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본 사람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구제 신청은 2,83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배가 넘습니다. 특히 지난해 20대와 30대가 1년 전보다 각각 59%, 17% 늘어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최근 빚까지 내서 주식에 투자하는 20, 30대가 많아진 영향이 큽니다. 소비자원은 계약서에 독소 조항이 없는지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해지한다고 하면 갑자기 동영상 강의 등 교육비를 빼야 한다는 업체가 있습니다. 약속한 수익이 안 나면 손해난 종목은 빼고 수익률을 계산하도록 돼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JTBC 서영지입니다.
마스크를 써달라고 하자 차로 위협하고 도망을 가거나 욕설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방역 수칙을 어겨서 검거된 사람이 올해 경기 남부경찰청에서만 273명입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지난 6일 경기 광명의 한 체육공원 주차장입니다. 공원 관계자가 급히 한 남성을 향해 뛰어옵니다. 해당 남성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들은 채도 하지 않고 본인 차로 이동합니다. 관계자들이 차 번호판을 찍자 시동을 걸고 관계자를 위협합니다. 급기야 차 앞에 사람이 서 있는데도 차로 밀고 공원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이 남성은 이후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습니다. 지난 5월 경기 오산의 한 택시 승강장 앞입니다. 경찰이 둘러싼 이 남성 역시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마스크를 써달란 택시기사의 요구에 욕설로 반항하다 경찰이 출동한 겁니다. 이 남성은 출동한 경찰에게도 욕설을 했고 주먹까지 휘둘렀습니다. 결국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올해 초부터 방역 조치를 위반하고 폭력을 쓰거나 소란을 피운 27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 등 불법 행위뿐만 아니라 업무방해 등 방역조치 위반으로 인한 사안에 대해선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밤마다 몰래 불법 영업을 한 유흥업소들도 또 적발됐습니다. 경찰과 지자체, 소방까지 다 같이 나서서 서울의 술집 2곳에서 하룻밤에 87명을 붙잡았습니다. 임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합동 단속반이 지하 1층 음식점 문을 따고 들어갑니다. 유흥업소로 등록된 곳도 아닌데 술상 앞에는 여성 접대부들이 앉아 있습니다. 한 사람당 30만 원씩 받고 사전 예약제로 운영했습니다. 이 업소는 단속에 대비해 CCTV로 바깥 상황을 살피며 손님과 접대부를 2평짜리 비밀 공간으로 피신시켰다 들켰습니다. 지금부터 핸드폰 만지시면 공공한테 연락하는 걸로 간주합니다. 지난달 출범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서울시와 경찰, 소방이 함께 나선 첫 합동 단속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 2곳에서 하룻밤에 손님과 종업원 등 87명을 붙잡았습니다. 문을 강제 개방하는 것도 좀 어렵고 들어갔을 때 흉기가 나올 수도 있어서 좀 어려운 환경이었는데 이제 합동 단속을 나가게 되니 합동 점검단은 앞으로 3주 동안 불법 유흥업소 단속을 계속할 방침입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내일 제주와 남해안에 비가 오겠습니다. 제주도엔 50에서 100mm, 산지에 많게는 150mm 넘게 오겠고 남해안에는 10에서 60mm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전국이 28도에서 33도로 오늘과 비슷할 거란 예보입니다. 오늘 뉴스룸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새롭게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운 여름의 끝자락